아버님, 혹시 거실 화장실 쓰셨어요? 어? 썼지? 왜? 아, 왜 1층 화장실을 안 쓰시고요? 변기 커버도 올려놓으셨네요. 급해서 1층까지 어떻게 가? 집에 아무도 없는데 굳이 거길 쓸 필요는 없잖냐? 사람 있을 때만 따로 쓰자는 말이 아니었어요. 욕실은 사적인 공간이니까 다른 사람이랑 같이 쓰는 게 불편해서 드린 말씀이었어요. 현지 엄마가 말을 좀 멋없게 하긴 하는데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그런 점도 아버지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욕실에서 화장도 하고 뭣도 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변기에서 앉아서 싸라고 그러고. 아무튼 아버지한테만 그러는 거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8세 박진호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박 씨는 함께 살기 전까진 아들 며느리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내 아들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적어도 결혼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사정이 딱해서 집에 들어와 사는 걸 허락한 순간 박 씨는 눈칫밥에 배가 부를 지경이었습니다. 왜 내 집에서 내가 눈치를 봐야 되나 싶지만 그래도 아들만이 아니라 며느리와도 같이 사는 것이기에 조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요구에도 다 뜻대로 하라고 양보했죠. 좀 불편해도 언젠가는 아들 며느리가 다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도 제대로 못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거실에 있는 화장실을 공유하는 건 찝찝하다며 자신들만 이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에겐 창고 같은 작은 보조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박 씨가 거실 화장실을 몇 번 이용하자 문을 걸어 잠그고 박 씨는 이용금지라는 포스트잇까지 붙여놓은 며느리. 더 이상은 며느리를 배려해 줄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라고 마냥 자식에게 맞춰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내 집에서 말이죠. 그래서 박 씨도 가만히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모를 무시한 대가가 무엇인지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박 씨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는 4년 전에 사별했습니다. 자식들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기에 박 씨는 아내와 살던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3층짜리 주택이었습니다. 직접 지어서 구조가 조금 특이했는데 3층짜리라고 해도 주요 생활 공간은 2층 뿐이었습니다. 1층은 미술을 했던 아내의 작업실 겸 창고였고 3층은 테라스와 연결되는 큰 방이 하나 있는 구조였습니다. 아내가 예쁘게 꾸며 놓은 공간이었고 자식들이 오면 종종 내주는 곳이었습니다. 혼자 지내기 적적하지 않으세요? 집이 너무 넓어서 더 그럴 것 같은데.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괜찮아. 조용히 지내는 것도 좋지 뭐. 작은 집으로 옮겨서 사시는 건 어떠세요? 1층도 관리해야 되고. 테라스도 보니까 청소 좀 해야겠던데. 아이고, 시간 나면 한다는 게 자꾸 미루다 보니까 좀 지저분해졌지. 너희 가면 할 테니까 걱정 마. 별로 힘들지 않아. 어느 날 큰아들 내외가 놀러와서 집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이 집에서 살아가는 박 씨가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 집을 두고 다른 곳에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이 있는 곳이었고 이제 와서 낯선 집에 적응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죠. 1층에 주차 공간이 있지만 한켠에 있는 텃밭을 제외하면 달리 관리해야 할 마당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다음 명절에도 찾아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잘게. 너희는 작은 방에서 자. 큰아들이 작은아들에게 말했습니다. 2층에는 방이 3개였는데 방이 크지가 않아 3층에서 자는 게 가장 쾌적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형의 말을 듣고는 별 대꾸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얘기 좀. 작은 아들 내외가 방으로 들어가자 큰아들이 조용히 박 씨를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집이 너무 커요. 크긴 이 정도는 되니까 너희들이 명절에도 다 와서 자고 가지. 손주들까지 하면 집이 그렇게 크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꺼낸 말에 왜 자꾸 집이 크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저희 전세금을 또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뭐 또? 지난번에도 올렸었잖아. 이번에도 올려달래요. 그래서 이참에 대출 받아서 집을 살까 어쩔까 얘기 중인데, 아버지가 작은 집으로 옮기시면 좀 여윳돈이 있으시니까요. 좀 도움을 청하고 싶어요. 박 씨는 아들의 말을 잠시 머릿속에서 곱씹었습니다. 그러니까 박 씨 보고 집을 판 돈을 달라는 말인 듯 했습니다. 박 씨는 놀란 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지. 그리고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매정하게 느낀데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결혼하며 전셋집을 구할 때도 두 아들을 지원했었던 박 씨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도 제 살 길은 스스로 찾아야 했고, 그건 박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후를 생각하자면 그런 짓은 얼토당토 않은 말이었습니다. 나중에 결국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돈은 박 씨의 노후 자금이었지 아들 집 살 돈에 보탤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박 씨의 짐작대로 아들은 서운해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사시나 조금 작은 데서 사시나 아버지한테는 큰 차이 없잖아요. 평소에 1층도 3층도 안 쓰시니까. 3층은 너희들 가끔 오면 쓸 방이고 1층은 아빠도 작업실로 써. 무슨 작업실이요? 요새 목공 배우잖냐. 그냥 취미잖아요. 그냥 취미든 뭐든 공간이 있어야 할 거 아냐.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씨의 단호함을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이 잠을 청하러 3층으로 걸어 올라가는데 그 모습을 보니 박 씨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자식에게 올인하는 어리석은 짓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더 늙어서 자식도 박 씨도 서로 부담을 주는 사이가 될 수도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보름쯤 뒤에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뜬금없는 부탁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 이사 나가기로 했어요. 근데 만기가 당장 이달 말이라서요. 일단 아버지 집에서 살다가 돈 좀 더 모아서 나가도 될까요? 갑작스러운 합가 요청이었습니다. 쭉 같이 살자는 말은 아니었지만 박 씨에겐 충분히 고민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혼자가 외롭긴 해도 자식 며느리와 함께 사는 것보다야 편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거절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부탁을 거절한 바가 있고 1, 2년만 그렇게 하자는데 매정하게 내치질 못했습니다. 저희는 3층에서 지내면 되잖아요. 애들은 어린이집 다니고 저희도 낮엔 일하니까 거의 저녁 시간밖에 집에 안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부담감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3층엔 화장실이 없기에 2층 주방과 화장실을 공유해야 하지만 아들 말대로 종일 같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너희는 안 불편하겠어? 저희는 괜찮아요. 현지 엄마가 먼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한 거니까요. 그 말은 의외였습니다. 며느리와 그리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기에 당연히 아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잠시 큰아들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1층에 작업실 공간을 확 줄이고 아들네 가구를 임시로 두었습니다. 어차피 박 씨 집엔 박 씨가 쓰던 가전 가구가 있었기에
아들의 짐을 굳이 들여놓을 필요가 없었죠. 그렇게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등의 시작이었죠. 예상했던 것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살던 아들과 사는 것도, 불편한 며느리와 사는 것도, 손주와 지내는 것도 평소 박 씨의 삶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 현지 여기에다 좀 재울게요. 주말에 거실 한켠에서 잠들어 버린 손녀딸을 가리키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이불이라도 덮어줘라. 네. 근데 애가 잠기가 너무 밝아서요. TV 소리는 많이 좀 줄여주세요. 이 정도면 돼. 아, 아니요. 더 줄여야 해요. 음량이 1이었는데도 더 줄이라는 소리에 박 씨는 할 수 없이 TV를 음소거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위층으로 올라가 보겠다며 사라졌습니다. 소리도 안 나는 TV도 재미가 없었고 괜히 소파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날까봐 박 씨도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누웠죠. 박 씨는 원래 낮잠을 자더라도 거실 소파에서 자곤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편히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면 그 정도 불편함은 감수해야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노크를 하셔야죠. 안 놓고 했는데 못 들었어? 안 들렸어요. 며느리가 언성을 높이자 박 씨는 열었던 욕실 문을 얼른 다시 닫았습니다. 다행히도 씻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세면대 앞에 서 있는 며느리와 거울 속에서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박 씨도 무척이나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길래 노크를 했는데 물소리에 못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박 씨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이틀 넘게 박 씨에게 화가 난 듯 퉁명스럽게 굴었습니다. 박 씨만의 잘못이 아닌데도 말이죠. 참 어렵다. 하지만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현지 엄마. 욕실에 있던 약통 못 봤어? 무슨 약통이요? 머리에 바르는 건데 손가락 한 마디만한 거. 아, 갈색 병이요? 그래. 그거 버렸어요. 오래된 거 같길래 뭐? 그걸 왜 버려? 안 쓰시는 줄 알고요. 욕실이 지저분해서 정리하면서 버렸어요. 쓰시는 거면 잘 두시지. 박 씨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머리가 빠진 부분에 바르는 약이었는데 한 병에 7만 원이나 하는 것을 버렸다는 며느리의 말에 탄식이 나왔죠. 그 말을 듣고 욕실을 둘러보자 박 씨가 쓰던 그 욕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며느리의 취향대로 꾸며져 있었고 샴푸며 비누며 전부 박 씨가 쓰지 않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박 씨의 물건들은 구석으로 초라하게 밀려났습니다. 박 씨가 생각했을 때 아들 내외와 합가하고 가장 불편한 점은 바로 화장실이었습니다. 내 식구가 화장실 하나를 같이 써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수건 손 닦으신 거는 따로 걸어두세요. 현지가 그걸로 자꾸 얼굴을 닦아서요. 아, 난 그냥 늘 여기다 걸어두는데. 수건은 따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생적으로도 그렇고요. 비단 박 씨만 느끼는 불편함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거실 화장실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혹시 아버지가 1층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것 어때요? 아무래도 현지 엄마가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요. 물건 두기도 좀 그렇고. 그러면서 아들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당연했습니다. 1층 작업실은 현관문을 나가야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2층과 3층의 안으로 연결된 것과 다르게 말이죠. 매번 씻을 때마다, 화장실을 갈 때마다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건 힘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쓰지 않아 낡긴 했어도 씻을 물도 나오고 변기도 있는 작은 욕실이었습니다. 습하고 지저분했지만 쓰려면 못 쓸 것도 없었습니다. 박 씨도 불편하게 한 화장실을 같이 공유하느니 편하게 1층을 따로 쓰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했죠. 그래. 알았다. 당황하긴 했어도 젊은 사람들, 특히나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같은 욕실을 쓰는 게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곰팡이가 많이 생겼네. 정말 오랜만에 열어본 1층 화장실이었습니다. 원래는 박 씨도 1층에서 작업을 하다가도 화장실 쓸 일이 있으면 2층으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너무 관리가 안 되어 지저분한 상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는 종일 1층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나아지긴 했어도 묵은 때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두들 직장에 가고 어린이집에 가서 낮 동안에는 박 씨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보통은 박 씨도 외출을 자주 하는 편인데 그날은 몸이 좋지 않아 오랜만에 편히 집에서 쉴 생각이었죠. 낮잠을 자던 박 씨가 요의에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거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자 저녁 때가 되고 다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욕실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님, 혹시 거실 화장실 쓰셨어요? 어? 박 씨는 갑작스런 물음에 당황해서 눈을 굴렸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낮에 한번 볼일을 보러 들어갔다가 나온 게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썼지, 왜? 며느리는 왜냐는 질문이 오히려 어이가 없다는 듯이 반응했습니다. 아, 왜 1층 화장실을 안 쓰시고요? 변기 커버도 올려놓으셨네요. 급해서 1층까지 어떻게 가? 집에 아무도 없는데 굳이 거길 쓸 필요는 없잖냐? 하지만 며느리의 생각은 다른 듯 했습니다. 사람 있을 때만 따로 쓰자는 말이 아니었어요. 욕실은 사적인 공간이니까 다른 사람이랑 같이 쓰는 게 불편해서 들린 말씀이었어요. 그 말에 박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러면 아예 2층 화장실은 쓰지 말라는 소리였습니다. 박 씨가 황당해하자 아들이 조용히 박 씨를 부엌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현지 엄마가 말을 좀 멋없게 하긴 하는데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그런 점도 아버지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욕실에서 화장도 하고 뭣도 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변기에서 앉아서 싸라고 그러고. 아무튼 아버지한테만 그러는 거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요. 아들의 변명에 박 씨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어째서 내 집에서 화장실도 마음껏 못 쓰나 싶었습니다. 1층 화장실은 보일러가 안 돼서 온수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불편했습니다. 온수가 나오려면 한참 기다려야 했고 변기 수압도 세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낮에는 2층 욕실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안 될 모양이었습니다. 참나 알았다.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불편하면 너희가 1층 써라 하고 호통이라도 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들 며느리의 손녀딸까지 화장실을 쓰기 위해 1층을 내려가라고 하는 건 다소 힘들어 보였습니다. 보통 집들처럼 안방에도 화장실이 있으면 좋았겠지만 아내와 둘이 사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화장실을 하나만 둔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래도 1년만 참자. 기한이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면 다른 수를 강구해 봤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같이 살 일은 죽어도 없을 것이기에 계속해서 참으림만 새길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어쩜 그렇게 텃밭을 갖고 났어? 나는 귀찮아서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데. 그러게 말이야. 갈 때 좀 따가야겠네?
그렇게 해. 박 씨의 친구 몇이 모임을 했는데 오늘은 박 씨의 집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1층에 아기자기하게 가꿔놓은 텃밭을 보고는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텃밭에 대해서 한참 떠들었더니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그래도 아들네랑 같이 사니까 밥은 잘 챙겨 먹겠네. 며느리가 밥 차려주지? 차려주긴. 내가 차려 먹지. 다들 바빠. 요즘 사람들 집에서 밥도 잘 안 먹고. 며느리는 집에서 요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손녀딸 밥은 잘 챙겨주는데 보통은 밖에서 간단히 먹을 것을 사와서 먹곤 했습니다. 박 씨는 저녁을 이르게 먹는 편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있을 때처럼 알아서 챙겨 먹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같이 살자고 은근슬쩍 말해도 자꾸 말을 돌려. 늙은이 데리고 살고 싶겠어? 그냥 둘이서 알콩달콩 하면서 살아. 마누라랑 무슨 알콩달콩이야. 근데 화장실이 여기였지? 잠깐만. 한 친구가 화장실 문을 열려고 하자 박 씨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괜히 화장실을 썼다가 또 며느리한테 한 소리 들을까 싶었습니다. 왜? 화장실 아니야? 맞아. 근데 깨끗하겠어. 당연한 소리를 해? 박 씨는 조마조마해하는 스스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손님에게 1층으로 내려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그대로 두었지만 왜 자꾸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아들네가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친구분들 잘 있다가 가셨어요? 잠깐 얘기만 하다가 갔지. 미리 아들 내외에게 말은 해두고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또 자신들 공간이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며느리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욕실에서 씻고 나오더니 말이 없었습니다. 현지는 벌써 자? 네, 단단만 내뱉고는 며느리가 박 씨를 지나쳐갔습니다. 어쩐지 냉랭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박 씨의 괜한 착각일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3일쯤 뒤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1층 화장실에서 물이 줄줄 샜습니다. 변기 배관이 터졌는지 어쨌는지 사람을 불렀는데 공사를 해야 한다고 했죠. 돈도 들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거실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견적을 내고 있었습니다. 내일 어디 가세요? 내일은 좀 늦게 들어올 거야. 너희는 주말인데 어디 안 가? 저희는 내일 집에서 쉬려고요. 박 씨가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마다 손녀와 함께 돌아다니더니 이번에는 집에 있을 모양이었습니다. 박 씨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외출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집. 그새 어딜 갔는지 아무도 없었고 집엔 전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이 밤중에 어딜 간 거야? 안방으로 들어가려던 찰나에 박 씨의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걸음을 멈추고 보자 욕실 문에 웬 노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저희 전용입니다. 사용 금지 부탁드려요. 둥글둥글한 글씨체는 며느리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걸 보고는 박 씨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하루에 몇 번씩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박 씨는 손을 올려 그 종이를 뗄까 말까 하다가 다시 손을 떨구었습니다. 떼면 또 뗐다고 아버님 하며 부를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지나가려는데 또다시 박 씨의 눈길을 잡아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허, 박 씨는 허탈한 숨을 내뱉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싶었습니다. 박 씨가 손을 뻗어 그것을 잡자 찰컹하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문 손잡이가 검정색으로 교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은색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잡이에 웬 번호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치도록 되어 있는 손잡이였습니다. 박 씨가 재차 손잡이를 흔들자 찰컹 소리만 나고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를 걸어놔. 비밀번호를 모르면 열 수 없게끔 손잡이를 통째로 바꾼 듯 했습니다. 박 씨가 외출한 틈을 타서 참 기가 막힌 일을 꾸민 듯 했습니다. 아마 아들도 같이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박 씨는 한참을 서서 헛웃음을 내뱉으며 허공을 보았다가 바닥을 보았다가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너 이거 뭐야?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화장실에 손잡이 이거 뭐냐고. 아, 그거요. 신기한 게 있길래 한번 해봤어요. 함부로 문을 못 열도록. 함부로 문을 열어? 그거 내 얘기야. 자꾸 저희 화장실 쓰시니까. 너희 화장실? 그게 어떻게 너희 화장실이야? 저희가 쓰기로 했잖아요. 1층에 화장실 고장난 거 몰라? 알긴 알지만. 그리고 이번에 친구분들 오셔서 거실 화장실 쓰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현지 엄마 예민한 거 아시잖아요. 자꾸만 다른 사람이 화장실 쓰니까 냄새 난다고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해요. 뭐? 냄새? 그렇잖아요. 위생적으로 좋진 않죠. 그러니까 내가 화장실 쓰면 들어와서 문을 잠갔다는 말이지. 꼭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지만 아들의 말이 그 소리였습니다. 노인네와 화장실 쓰는 게 더러우니 같이 쓰기 싫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도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충분히 그 말을 알아들었고 박 씨도 조심하려고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번처럼 공사 문제도 있을 수가 있었고 막말로 새벽에 깨어나 화장실을 밖으로 가고 싶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철저히 지키며 살라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내 집에서 말이죠.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배려를 왜 한쪽에서만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난 화장실을 어떻게 쓰라는 거야? 앞에 상가에 문을 열려 있잖아요. 뭐라고? 아들의 헛소리에 박 씨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런 놈이랑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비밀번호 일러줘. 나도 이 화장실 쓸 거야. 아, 아버지. 잠깐만요. 현지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그렇게 전화가 끊어졌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 않았고 말이죠. 그런데 박 씨는 마냥 기다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박 씨는 걸음을 성큼성큼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서랍장에서 망치를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집주인 허락도 없이 이런 걸 설치해? 그리고는 힘껏 손잡이를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났지만 손잡이는 조금 내려간 상태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어 번 더 그렇게 세게 치자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손잡이가 망가져서 덜렁거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봤자 손잡이였습니다. 손잡이 자체를 없애버리면 될 문제였죠. 그렇게 화장실 문고리는 횡하니 구멍이 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몇 번 밀자 열렸습니다. 까짓것 잠금 장치 없는 화장실로 쓰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아들 부부가 왔을 때 경악하는 며느리에게 박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화장실 얻어 쓰려거든 너희가 1층으로 내려가라. 아버지, 거기 고장났잖아요. 고쳐서 쓰던지 알아서 해. 현지는 또 어떻게 하고요? 요 앞에 상가 화장실 문이 늘 열려 있다며? 아버님, 그거 비싼 거예요. 그래? 너희가 공짜로 살고 있는 그 방세보다 비싸냐? 그 말에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애초에 거실 화장실은 저희 쓰라고 하셨잖아요. 편의상 그렇게 하라는 거지. 내가 출입 금지가 된 거랑은 다른 문제 아니냐? 그러자 며느리가 서운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얹혀 살고 있다지만 이런 식으로 눈칫밥 먹을 줄은 몰랐어요. 눈칫밥은 누가 먹었는데? 기막힌 이야기였습니다. 눈치를 봐도 박 씨가 봤지 아들 며느리가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랬다면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는 짓은 하지도 않았을 테고 말이죠. 아들 며느리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가 예민하다 어쩐다 했지만 결국엔 아들도 똑같았습니다. 아무리 배려해도 더 많은 걸 바라고 모든 걸 부모 탓을 하는 아들 며느리가 괘씸했습니다. 들어와서 지내게 했으면 눈치를 보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고마운 줄은 알아야 했습니다. 자기들 집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막무가내일 수는 없는데 왜 박씨 집에서 이 난리인지 몰랐죠. 아버지한테 정말 실망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욕실만 좀 따로 사용했으면 하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그러면서 이 모든 갈등이 박씨로 인한 것인 듯 말하는 아들. 이 말 저 말 길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욕실만 따로 쓸 게 아니라 이제 따로 살 때가 된 것 같다. 짐 빼서 나가줘라. 그러자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약속이랑 다르잖아요.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제명에 못 살겠어. 당장 집 살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전세금 뺀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아, 그건 표정을 보아하니 그새 썼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큰아들과의 합가 생활은 이만 여기서 끝마치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못 나가요. 그냥 여기서 쭉 살 생각도 있어요. 뭐? 어차피 아버지도 혼자 사시고 언젠가는 같이 살아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큰 돈 써가면서 집 살 필요 없죠. 이제 보니 더 큰 속셈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참 허탈한 결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박씨를 빼놓고 저런 생각을 했는지 어이가 없었죠. 아들은 배째라였습니다. 설마 박씨가 쫓아내기야 하겠나 싶었는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박씨도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모두들 출근한 틈을 타서 박씨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1층에 아들 짐이 있는 작업실만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곳에서 짐을 꺼내서 가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아들네 짐을 대충 싸서 1층에 함께 두었습니다. 남은 짐들은 아들네가 나가면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또 난리가 났습니다. 동네가 떠나가라 문을 열라며 두드려댔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문을 열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거기 있는 메모 봐. 박씨가 현관에 붙여놓은 메모였습니다. 이곳은 내 집이니까 사용금지 부탁한다. 그 글귀에 아들의 어깨가 툭 떨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정말 쫓겨난 것임을 알았습니다. 현지랑 현지 엄마는 처가에 일단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집 알아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 마세요. 그래. 후회 안 하마.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모두가 떠난 자리는 다시 조용해졌고 박씨의 마음도 다시 고요해졌습니다.